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심심할 때면 항상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이 나이 되면 다들 아들 며느리 효도받고 손주 재롱 보면서 사는 게 낙이라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집안 흉보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답답하던 찰나에 사연으로라도 이 응어리를 한번 풀어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 아빠 일찍 보내고 혼자 키운 아들이라 더 마음이 쓰이고 못 챙겨준 것만 늘 생각나 항상 미안한 그런 아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한번 같이 못 가준 게 아직도 마음이 쓰일 정도로 저한테는 참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 아들이 그래도 사고 한번 안 치고 반듯하게 자라줘서 그게 참 고마웠죠. 어느덧 그 아들이 40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됐네요. 꼭 자기 같은 9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고요. 아들은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20대 끝자락이던 어느 날 말도 없이 한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왔죠. 그날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떨고 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며 아가씨 손을 꼭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죠. 아들 나이도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고 아가씨는 더 어려 보였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니? 둘 다 아직 어리잖아. 좀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은 단호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제 곧 30이에요. 엄마 눈엔 여전히 어린애로 보이겠지만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전 앞으로 평생을 이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아들 말에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마냥 어린애 같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제 눈 똑바로 보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이제 정말 품 안의 자식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망만한 얼굴에 올망졸망한 이목구비, 참 순하고 참하게 생긴 아가씨였죠. 애써 미소 짓고 있는데 입꼬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저럴까 싶어 안쓰럽기도 하고 졸지에 결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 그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우리 아들이랑 평생 같이 할 준비가 됐어요? 네,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둘이 어떻게 만났어? 혹시 같은 학교에서 일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작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저희 언니가 오빠랑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언니가 중매에서 만나게 됐어요. 수줍은 듯 볼이 발그레지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며 참 귀엽고 옛날 제 생각이 나서 마음이 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고등학교 교사 여동생이라니 믿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허락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유, 그걸 왜 허락해? 자기 아들 고등학교 교사잖아. 나중에 나올 연금까지 생각하면 사자 며느리도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조건 안 본 거 아니야? 저는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난 아들로 장사할 생각 없어. 그저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면 누구든 괜찮아. 나한테 잘 못해도 괜찮고 지들끼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좋게.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아들만 행복하다면 며느리가 설령 저한테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었죠. 효도받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결혼식 드레스도 같이 보러 다니고 쉬는 날이면 같이 찜질방도 가고 쇼핑도 가면서 정말 친엄마랑 딸처럼 결혼 준비를 함께 했어요. 사돈내외가 바빠서 신경을 써주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바람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딸 시집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딸 가진 친구들 보면서 딸이 그렇게 좋을까 싶었는데 예비 며느리 결혼 준비를 도와주다 보니 딸한테 왜 그렇게 마음이 가는지 얼마나 예쁜지 느껴지더군요. 그저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서울에 애들 직장 근처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주고 혼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수나 예단 때문에 다투는 부분들도 많다던데 저는 애들이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집이며 혼수까지 그냥 제가 다 마련해 줬습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구나 싶었어요. 정말 보람있고 돈 쓰는 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무탈하게 결혼을 했고 며느리와 저는 여전히 엄마와 딸처럼 지냈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집에 부르거나 제가 찾아가는 게 망설여졌는데 며느리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오더군요. 항상 어머니 하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면 집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괜찮다고 해도 올 때마다 항상 과일이며 고기며 한아름을 사갖고 와서는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저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 사람 오늘 늦는다니까 저녁까지 여기서 먹고 가도 되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라며 팔짱을 더없어 낄 때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이라 솔직히 요리 실력이 좋진 않았지만 하는 짓이 예뻐서 그런지 뭘 해도 맛있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때나 신부 수업 받고 시집까지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요리책 보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며느리 모습에 늘 한편으론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적적해질 때쯤이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전화해서 놀러 가자고 저를 불러내기도 했어요. 어머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요? 소양강 쪽 가서 한 바퀴 휘 돌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회 먹어요, 우리. 제가 사드릴게요. 아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유, 어머니랑 맛있는 거 사 먹을 정도는 있어요. 지금 차로 모시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1층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사실 저보다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한창 그럴 나이인데도 늘 이렇게 저를 챙겨주고 애교가 참 많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며느리 차를 타고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밤바다를 보러 아들 몰래 훌쩍 떠나기도 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 전화한 아들을 골려주며 저랑 며느리는 조금은 철없게 하지만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또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만큼 저도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애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생일이 있었는데 무슨 선물을 해줘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애들을 집에 불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두부강정, 대게찜, 해물볶음까지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줬죠. 외식해도 되지만 적어도 첫 생일상만큼은 직접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내심 며느리가 싫어하진 않을까, 그냥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식탁 앞에 앉은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어. 첫 생일상은 내 손으로 차려주고 싶어서 해봤는데 역시 별로지. 지금이라도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어?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 저 생일상 받아보는 거 처음이에요.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가 다 너무 바쁘셔서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일날 미역국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러워서 며느리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훌쩍였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제 마음이 다 시리더군요. 아들 품에 안겨 우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줬습니다.
이제 내가 매년 차려줄게. 꼭 생일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그동안 못 누리고 산 것들 내가 다 채워주마. 그 말을 하고 나니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한참을 그렇게 둘이 울고 나서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연락 한 통이 왔어요. 엄마, 아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상의할 게 좀 있어서. 뭔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애들인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들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민지가 아파트 공동명의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공동명의?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공동명의를 해달라는데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결혼 6개월 만에 공동명의로 해달라니 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고민 끝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아파트 공동명의야. 아파트고 혼수고 다 내가 해준 건데. 그래도 너무 딱 잘라 거절하면 세기 마음 상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연락해서 얘기할게. 넌 그냥 잠자코 있어. 네, 엄마. 그럼 민지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저 이제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고생 많다, 우리 아들. 오늘도 화이팅. 저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딱 알고 전화 주셨네요? 너스레를 떨며 헤헤 웃는 그 아이에게 차마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 혹시 아파트 공동명의 해달라고 했니?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 회사 다닐 때 알던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감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지금은 좀 그런데. 그건 어떻겠니? 네? 니들 애기 낳고 나면 공동명의로 돌려줄게. 둘 정도 낳을 계획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애 둘 낳고 나면 애들 명의든 니들 명의든 공동명의로 해주마. 괜찮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재산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런 위치에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둘째까지 낳고 나면 내가 꼭 공동명의로 해줄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불쾌한 기색 없이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끝내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애들이 좀 자리 잡고 정착이 되면 안 그래도 공동명의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이해해줘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몇 달 뒤 새벽에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생겼어? 그게요. 일이 생기긴 생겼는데 꼭 나쁜 일은 아니고. 자세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내가 지금 갈까? 저 지금 병원이에요. 배가 좀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응급실? 큰 병은 아니지? 의사는 뭐래? 괜찮다고 해서 퇴원하는 거지? 어머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할머니 소리 들을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저 애기 가졌다고요. 멋쩍은 듯 헤헤 웃는 며느리 목소리에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이제 8주 차래요.
배 아픈 건 그냥 변비 때문에 그런 거였고 아기는 아무 이상 없대요.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얘야. 이제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 집안일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네 신랑 시켜. 혹시라도 안 한다 못 한다 하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아주 혼쭐 내줄 테니까. 역시 어머니는 제 편이라니까.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런 소식은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내일 날 밝으면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아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가마. 넌 그냥 몸조리 잘하고 푹 쉬고 있어. 알겠지? 네. 그렇게 새 생명이 찾아온 뒤 우리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임산부한테 좋다는 게 있으면 정말 바다 건너서라도 다 구해다가 며느리에게 갖다 줬어요. 그저 건강하게 출산하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첫째 손주가 태어나고 손주 걸음마며 옹알이며 며느리와 함께 지켜보며 세월 흐르는 줄 모르고 지냈어요. 어머니, 이거 들리세요? 지금 준우가 할머니라고 하고 있어요. 호들갑 떠는 며느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정말 자그마한 소리가 하나 들리더군요. 하모니, 함모니.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 소리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들이 처음 엄마 소리를 했을 때만큼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위해 며느리가 얼마나 할머니 소리를 열심히 가르쳤을지 짐작이 가서 참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는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그리고 작년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혼자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지 엄마 닮아 예쁜 말만 골라 하면서 할머니 마음을 열심히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둘째가 영 생기지 않아 속상하긴 했지만 애들한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또 둘째가 안 생겨서 많이 속상할 텐데 저까지 거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나는 우리 준우만 있으면 된다. 열 손자 안 부럽다. 우리 준우가 최고다. 하며 손주를 치켜세우곤 했죠. 그렇게 손주는 9살이 되고 애들은 결혼 10주년이 된 그 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머니, 좀 앉아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웃음기 하나 없는 며느리를 보며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붙잡고 며느리와 마주 앉았는데 저한테 사진 몇 장과 녹음된 음성 몇 개를 내밀더군요. 아들이 웬 외간 여자랑 팔짱 끼고 있는 사진, 포옹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긴 음성까지 정말 충격적이라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니? 넌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얼마 전부터 애 아빠가 좀 이상해서 흥신소에 의뢰해봤어요. 뒤 좀 밟아달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걸 갖다 주더라고요. 물론 오해나 조작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이 자식이 어쩌자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아들에게 바로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아들이 정말 빨리 오더군요.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싸대기부터 날렸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야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어? 너 같은 건 내 자식도 아니다.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당장 호적 파서 나가.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말고. 아들 가슴팍을 쳤다가 제 가슴팍을 쳤다가 바닥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 세상의 중력이 저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아들은 그대로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을 보며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르게 컸다고 좋아했는데 항상 내 자랑이던 아들이었는데
고작 바람이나 피우는 놈이 됐다니 며느리 볼 면목도 없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팔짱 낀 채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며느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아들 잘못 키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은 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두 사람은 며느리의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법원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아오더군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볼 수는 없을까 싶어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예, 지금 법원에서 소장이라고 서류 하나가 날아왔는데 아, 이제 갔어요? 좀 느리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조건은 하나예요. 아파트 절반 금액인 7억 원 위자료로 주시면 조용히 이혼할게요. 아가, 꼭 이렇게 해야겠니? 물론 애비가 잘못한 거 맞고 쳐죽일 놈도 맞다. 근데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얼마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무조건 7억. 안 주시면 내 아빠 학교에서도 사진이랑 영상 다 뿌릴 거고요. 학생들한테도 다 알릴 거예요. 자기들 가르치는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애들도 알아야죠. 고등학생이면 다 큰 애들인데. 도저히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부탁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며느리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통하지가 않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아들을 바람피다 이혼당한 남자로 살아가게 해야 하나 너무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너무 답답해 오랜만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도대체 왜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럴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가 정확하게 7억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말도 거슬리기 시작했고요. 뭔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놈아, 너 그 여자는 어떻게 만난 거니? 네? 바람 피고 있는 그 여자 말이야. 아, 그게... 아들은 머리를 벅벅 긁으며 난처한 듯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우연이었어요. 한 2달 전쯤에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혼자 와서 심심하다고 합석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2잔 같이 마시다 보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날 이후부터 그렇게 됐어요. 전 그제서야 옳거니 뭔가 냄새가 난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상간녀를 당장 집으로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너 당장 오늘 그 상간녀 내 앞으로 데려와라. 네? 걔는 왜요? 걔도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피해자인데. 뭐가 피해자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당장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기만 해봐. 내가 찾아가서 다리 몽댕이 부러뜨릴 거니까. 아들은 계속 그건 안 된다며 통사정을 했지만 분명 저에겐 촉이라는 게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1~2달 만에 이혼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계속 안 된다는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쳐가며 겨우겨우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집에 오자마자 저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어요. 아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여자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만나는 여자라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절 부르셨는지.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마. 너 핸드폰 내놔봐. 네? 갑자기 핸드폰이라뇨. 제 핸드폰을 아줌마를 왜 드려요? 단지 핸드폰을 달라는 것뿐인데 당황하며 방을 나서려고 하길래 상간녀를 밀쳐 제 침대에 앉혔습니다. 이년 봐라. 아주 당돌하네. 다 알고 부른 거야, 이년아. 역시 몸 함부로 굴리는 년들은 깡부터가 다르다니까. 너 우리 아들 꼬셨다며? 핸드폰만 보여주면 내가 기꺼이 너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어디 내놔봐.
유부남 꼬실 만큼 내 아들이 좋았으면 같이 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내놔. 저는 그녀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숨기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분명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너 내 아들 돈 보고 접근했니? 뭐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 지금 핸드폰 보여주면 그 2천 내가 바로 싸줄 테니까 내놔. 핸드폰 한번 보여주고 2천이면 장땡 아니야? 너 같은 꽃뱀들 2천 공사 치려면 꽤나 오래 걸릴 텐데 그 돈 내가 지금 바로 싸준다니까. 그런데도 핸드폰만큼은 안 보여주더군요. 2천만 원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분명 사건의 전말일 것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그래, 뭐 사실 그 핸드폰 없어도 상관없지. 너랑 우리 며느리랑 얼마 전에 커피 마시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내가 발이 좀 넓어서 말이지. 사람 시켜서 알아보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니들 둘 같이 있는 사진이 날아오더라. 너네 둘 친구 사이더라. 그래도 이년아 발뺌할래? 니들 둘이 짜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자 상간녀는 슬슬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더 몰아쳤어요. 네가 아직 젊어서 모르나 본데 이거 엄연한 범죄야. 사기라고. 깜빵 가고 싶어? 아주 네 청춘 거기서 다 보내게 해줄까? 너라도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털어놔. 혹시 아니? 그럼 내가 너만큼은 살게 해줄지. 경찰에 신고하면 니네 부모도 이 사실 다 알게 될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하긴 뭐 자식이 이따위로 키운 벌은 받아야지. 네 부모도. 상간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래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물론 쇼였지만은요. 112에 신고하려고 신호음이 가니까 상간녀는 갑자기 현실을 느꼈는지 제게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줌마. 아니, 어머니.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심장병 있어요. 제가 이런 일 한 거 알면 진짜 쓰러지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니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이년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게 민지랑은 사실 중학교 동창이에요. 결혼식 때 못 가서 모르셨겠지만 연락은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민지랑 다르게 전 대학도 못 갔고 기술도 없어서 술집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엄마 수술비에 제 치장비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된 사채가 화근이었어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창 힘든 시기에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사채비 갚아주고 목돈 줄 테니 남자 하나만 꼬셔달라고요. 그렇게만 해주면 바로 1억을 준다길래 저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뭐? 1억? 뭐 둘째 낳으면 자기가 재산 다 가질 수 있는데 둘째가 안 생긴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남편 좀 꼬셔보라고 하더라고요. 걘 재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아무 흠이 없으니까 먼저 이혼하자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재혼? 이혼도 안 한 애가 재혼을 생각한다고? 네, 걔 1년 전부터 만난 남자가 있어요.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번 주에 밥도 같이 먹었고요.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더군요. 정말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상간녀의 뺨을 한 대 후려친 뒤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며느리가 썼던 방법 그대로 흥신소에 의뢰해 며느리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날강도 같은 년이었어요. 둘째가 생기지 않아 공동명의가 힘들어질 것 같자 머리를 쓴 게 우리 아들을 덫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 모두를 속이고 만나는 남자까지 있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시간이 우습게도 며칠 만에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모텔에서 웬 남자랑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사진부터 시작해 함께 쇼핑을 하는 사진까지. 게다가 그 자리에는 제 금쪽 같은 손자 준우도 있더군요. 어떻게 지 새끼까지 앞세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내 손주는 무슨 죄인가 싶어 가슴을 퍽퍽 치면서 한참을 울었네요. 그래도 손주 엄마니까 웬만하면 험한 꼴은 서로 안 보이려고 했는데 손주까지 데리고 바람 피우러 다니는 걸 보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년을 찾아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수집한 사진들을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고의한 거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것 봐라. 우리 아들 바람 폈다고 이혼 요구하더니 알고 보니 너도 바람 피고 있었더라. 어머니, 이 사람은 그냥 아는 오빠예요. 친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뭐? 이게 끝까지 날 물러보네? 넌 친한 오빠랑도 모텔 들락날락거리니? 이제 보니 거짓말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휴. 네, 저도 바람 폈어요. 왜냐고요? 남편도 바람 피는데 저는 피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라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 바람 펴서 바람 폈다고? 와, 이거 완전 사람 새끼 아니네. 그래, 네 말대로 우리 아들이 정말로 니년 모르게 바람 폈다면 완전 못된 놈이지.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섭외해서 조정했다면 말이 달라지지. 아직 네 친구한테 얘기를 못 들었나 본데 나한테 다 이실직고 했어 이거사. 어디서 끝까지 발뺌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그때서야 모든 상황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하지만 이 상황도 남편 잘못도 있어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집에서 날 유령 취급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남편은 이미 내게 마음을 떠난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빈털터리로 이혼당할까 봐 그랬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다고요. 뭐? 그런다고 이런 짓을 벌여? 넌 사람을 가지고 장사한 거야 이거사.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몰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혼하면 넌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 하지만 넌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한 거야. 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오늘부터 이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손주하고 데리고 살 거니까 당장 꺼져 이거사. 그렇게 저는 사람을 불러서 며느리 짐을 다 빼버리고 며느리도 쫓아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며느리 하면서 다정하게 불러줬던 그 이름은 천사가 아닌 바로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도 깜짝 놀래더군요. 변호사 생활 8년 만에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양육권과 재산 분할 모든 부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100%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결국 변호사 말대로 며느리는 모든 걸 뺏긴 채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 소송 기간 며느리는 사기친 죄로 깜빵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금까지 물게 되었고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거의 실신할 듯 오열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아들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며느리도 잘못을 했지만
꽃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들의 잘못도 있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며느리 꼬임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걸 참고 견뎠어야 했는데 결국 넘어가고 말았으니 분명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제 자식이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많이 혼내긴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면서요. 결국 아들은 그 상간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예전처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며느리 말대로 가정에 소홀했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니 팔짝팔짝 뛰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며느리가 본인을 유령 취급하고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과 상극이었던 며느리와 이제야 남남이 됐으니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 일찍 죽고 정말 악착같이 살다 자수성가에 돈 좀 벌었다가 이제는 자식들 잘 사는 모습, 손주들 노는 모습 보고 말년을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제 인생도 참 박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애미부터 정신 차려야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더 좋은 세상, 좋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짓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두가 그 선만큼은 지키면서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